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결국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사실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했거든요. 하지만 이 국제유가 하락이 시장에는 큰 도움이 못 됐습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장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날 시장에서는 강력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고용 지표를 한번 보면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상당히 타이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미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했던 바가 극도로 미국의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거였었죠. 이것이 지표로 증명이 되면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자, 뿐만 아니라 이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도 줄줄이 좀 맥파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시장에서는 강력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미국 증시는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 자세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마감 시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8월 30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긴축 공보가 지속되면서 3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반등 출발했지만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1%가량 하락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3거래일 연속 하락한 건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요일에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후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시장에 영향을 준 발언은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로부터 나왔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연준의 정책을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면서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유럽 역시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고금리 정책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집행위원인 마디스 뮬러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ECB는 다음 달 통화정책 때 75bp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CB는 줄곧 완화 정책을 고수했던 곳이기 때문에 한 번에 75bp를 인상하자라는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섹터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도체주들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티는 반도체 업황이 10년 만에 최악의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덩달아 낙폭이 컸습니다. 마라톤 오일, 할리버튼,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5%가량 하락했고요. 쉐브론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섹터의 하락세는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솔라는 미국 내 생산 설비 확충에 1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초에는 연내 설비 증설에 비관적이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자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화요일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0.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수령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전기차 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생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의 보조금 수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루시드는 향후 3년간 최대 80억 달러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니콜라의 경우에는 최대 4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해당 소식에 루시드는 6.3%, 니콜라는 9.3%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전자제품 판매 기업인 베스트바이도 보겠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64% 상승했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 감소폭이 우려보다 적게 나타난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이두는 예상치를 웃도는 수익과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6.5% 하락했습니다.
매출이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 감소했는데요. 이는 중국 일부 도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마케팅 매출이 10%가량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스냅 소식입니다. 최근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감원의 칼바람이 거센 가운데 스냅 역시 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스냅이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임직원의 20%가량, 그러니까 총 1000여 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이 때문에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스냅은 지난 7월 예상치를 하회하는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아주 힘든 상황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국제유가, 이번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동안 공급 부족 우려로 상승해왔지만 이번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수요에 미칠 영향,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 제약과 오펙의 감산 위험이 공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9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 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살아나는 소비자라는 키워드인데 이번에 그 소비자 관련 지표가 또 한 가지 발표됐죠? 네, 미국의 이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이날 이제 휘발유 가격 등의 휘발유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것에 힘을 받은 양호한 소비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이 8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3.2로 7월의 수정치 95.3 대비해서 급등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끊어내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역시도 대폭 좀 상회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5월 이후에 최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 기준선인 100을 또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현재와 그리고 미래 상황에 대한 인식 모두 다 좀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한 상황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지수가 65.6에서 75.1로 반등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7월 지표는 지난 9개월 내 최저치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는 지표 개선은 고무적이다. 하지만은 낮은 기대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든지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는 게 어떤 의미냐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저는 두 가지가 다 해석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데 네. 사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소비가 너무 강하니까 이걸 억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긴축이 더 강력해야 된다로 보여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소비 경기가 계속해서 좀 풀릴 것이냐, 앞으로를 좀 전망을 해보면 또 힌트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휘발유 가격 하락세가 이번 지표에 좀 개선에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 하락세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이 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펜티온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도 이 반영에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서 9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도 계속해서 좀 개선세가 지속되는 것이 기대가 된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측면, 최근에 주택 지표 외에는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비교적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집계를 하는 GDP 나우에서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1.6%의 플러스 성장을 좀 점치면서 그 전망치가 또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추세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동시에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가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날 인터뷰를 통해서 지표 악화가 결국은 이제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급하게 좀 반등을 했었는데 이런 기대가 좀 상쇄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좀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잭슨홀 연설에서 일부 지표가 혼재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소비 경기가 좀 계속해서 좀 풀리는 것은 저희가 뭐 경계할 만한 또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아예 뭐 그런 기대를 좀 접고 매크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뭐 올바른 그런 방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표가 좋아진 게 이제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게 본격 반등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공개할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려가 현실로라는 키워드인데 지난 월요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고용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돼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인데 그 우려가 다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난 월요일 방송분을 제가 보여드리면요. 제목부터가 고용 또 고용입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이 고용 지표 때문에 사실 시장은 하락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지표가 나왔는지 살펴보면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결국 1,120만 건 정도, 그러니까 일자리가 1,120만 건이 나타났다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고용 가능한 근로자가 567만 명이거든요. 결국은 일자리는 넘치고 있지만 그 일자리를 채울 만한 근로자들이 없다. 결국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였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하다.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이 타이트한 고용시장을 지표로 재확인시켜 준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이번 주에 예정된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줄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또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 가운데 이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시장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그는 이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리는 높은 수준이 유지돼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데 아직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 높은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뉴욕 연은 총재뿐만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계속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매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경계심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파월 의장이 계속 경고를 해왔었던 미국의 타이트한 고용 시장, 과연 이게 좀 언제쯤 풀리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이다. 다만 이제 조금씩 그 열기가 좀 식어가는 거는 맞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구인 건수가 3개월 연속 감소를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급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면서 구직자 한 명당 2개 정도의 일자리가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아직까지 노동력의 공급이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지표를 좀 세부적으로 뜯어놓고 보면은 채용도 감소를 하고 그리고 퇴사도 감소를 했어요. 즉 지금 보면은 활발하게 기업들이 채용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고임금을 찾아서
활발하게 또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은 맞지만은 서서히 그 열기는 식어가고 있다라는 게 좀 맞는 해석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고용시장이 급 냉각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또 연착륙 실패라는 또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연준의 장기적인 피벗 가능성, 정책 전환 가능성을 좀 낮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UBS가 잭슨 후 연설 전에 이제 분석을 좀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고용이 고속 성장하는 것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피봇을 기대하기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 시장 관련해서도 또 서서히 식어가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네. 또 급냉각되는 거는 오히려 또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좋을 거는 없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내년을 기약이라는 건데 올해 잘 돼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할 마당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보잉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잉 같은 경우는 뭐 답답한 구간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구간도 많았는데 또 한 번 좀 내년을 기약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뉴스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날 이제 주요 고객사죠.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에서 보잉 737 맥스 10 이 항공기의 연내 승인이 좀 불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자체적으로 또 전망을 내놨습니다. 라이언에어가 로이터 통신 측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맥스10이 연말까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은 힘들 걸로 자신들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의회가 뭐 기한은 좀 연장해 주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맥스10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연내 의회 승인을 못 받으면요. 새로운 비행 갑판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맥스 모델과 차이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인력 조종사들을 뭐 새롭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뭐 채용을 해야 된다거나 결국은 이제 다 비용 문제로 귀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잠재적인 좀 악재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언에어 측의 이 같은 코멘트에 대해서 보잉 측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은 승인과 또 인도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7월에 데이브 카룬 보잉 CEO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규제 이슈 때문에 라이언에어가 맥스10 항공기에 대한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겠다라고 또 토로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사실 보잉은 저도 굉장히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도 대수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었었는데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럼 현재 항공 업황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좀 분명한 이 분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제적인 또 이슈도 있겠고 또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 근본적으로는 항공 업황이 괜찮아야지 보잉의 주가로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은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하기는 했어요. 52주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40% 이상 반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개선된 것에도 좀 편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행 업황이 추가로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반영한 움직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의견들을 보더라도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항공과 방산주가 2분기 실적은 여전히 부진했다. 하지만은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커버 종목 36개 중에 단 10개만이 일주일 뒤를 그러니까 실적 발표 후에 일주일 뒤를 봤더니 주가가 하락을 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행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보잉의 이런 787 인도 재개, 다른 또 항공기가 있죠. 이 항공기의 인도 재개 등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잉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향후 몇 년간 787 그리고 737 맥스 기종의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좀 점진적으로 업황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발목을 잡는 규제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좀 안타까운데 서학개미 어쩌나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산 주식들이 SOXL 내지는 SOXS라고 해서 이 반도체 관련된 레버리지 ETF들을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소위 우리가 SOX라고 부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전망은 시티그룹에서 나온 전망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최근 10년 내 거의 최악의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5%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지수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1년 넘은 기간 동안 48% 하락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고점 대비 32%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티그룹이 전망을 하고 있는 대로 25%의 추가 하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반도체 지수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4년 내 최악의 반도체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추정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시티그룹은 왜 이렇게 이 업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들의 전망이 틀리긴 바라지만 최근 들어서 자동차 전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산업용 반도체에 대한 시장 업황 조정의 근거가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는 최근에 자동차 및 산업용 반도체 주문이 취소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시트그룹에서도 자동차와 산업용 반도체 조정의 첫 징후가 목격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재고 증가를 고려하게 됐을 때 앞으로 반도체 지수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게 바로 시티그룹의 의견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게 또 반도체 관련 이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이 반도체 관련된 ETF들의 하락은 언제쯤 멈추게 될 것인가?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좀 빨리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련주의 주가 흐름도 한동안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겠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WSTS라는 기관에서 전망을 하기로도 올해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 전망이 13.9%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작년에는 이 수치가 26.2%였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4.6%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좀 성장세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여러 기관에서도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문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이 되겠죠. 현재 특별하게 좀 문제가 있는 부문은 PC와 스마트폰 부문 등의 IT 세트 향이 되겠고, 그리고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산업용이라든지 차량용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관의 지표에서도 메모리 시장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에 그러니까 한 6월 달에 제시를 했던 18.7%에서 8.2%로 대폭 좀 하향 조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할 때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분야가 어떤 좀 과 다운 사이클을 좀 상쇄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뭐 자동차나 산업용도 좀 꺾이고 있다라는 징후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또 보여지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SOXX 이 속스 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의 편입 종목 비율을 보면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순이거든요. 그러면은 인텔과 엔비디아는 이제 PC 업황과 좀 맞물리고, 그리고 TXN,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산업용과 자동차용과 좀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구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